고민에 시작해가지고선 아주 쩐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가 참 이런 부분들을 잘 되어 있구나. 그죠? 첫 번째 뭐냐? Q1에서는 유언자 작성 체크리스트 체크 사항이고요. Q2에서는 뭐냐면 자녀 중에 절세 효과 높이려며. 그래서 Q3는 생활비 송금. 그 다음에 Q4에서는 축의금 증여세 나라. 오우. 그 다음에 Q 손자녀 상속받는 거. Q6 뭐 배우자 상속공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세 분할 납부하려며 부모님께 산 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며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게 되면 문제, 과상서서 과저 신고에 따른 가산세 피하려며. 여러분들 봐보세요. 예전에서 단순하게 책을 가지고서 막 세금이 어떻고 이런 걸 외우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Q&A식으로 나온 거. 제가 예전에 저의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Q&A식으로다가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런 내용이야. 그거를 제가 해왔던 방식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하고 전혀 상관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Q1 유언장 작성 시 체크 사항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유언장이에요.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죠. 민법에 관련해서. 오케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케이스. 사소상관 아버지는 늘 본인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의사표시를 항상 강조를 하셨대요. 저희도 이런 아버지의 의지를 받들어 아버지 사회에다 재산을 놓고 싸움을 벌이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의지와 철학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 민법상에 대한 거예요. 이 민법상에 대한 거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법에 대한 강제력 부분들에 대한 걸 인정해 주질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유언장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런데 20페이지 그 밑에 오른쪽 한번 봐봐요. 그런데 흔히들 쓰는 게 뭐냐면 자필에 대한 거하고 공정증서 부분들에 대한 거 같아요. 자필이라고 하는 뭐야? 본인이 쓰는 거야. 대필 돼요? 안 돼?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자필에 대한 것 중에서 21페이지 위로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여러 내용이 다 나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1년, 22년 뭐 1월, 22년 3월 이러면 안 돼. 날짜를 적어줘야 돼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돼요. 왜냐면 이게 가장 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유언장이 이 법적 효력,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에 대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 21페이지 오른쪽 한번 봐봐요. A1 답이야.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유언의 법적 강제력이 인정이 될 수도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 박스에는 유언의 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언 방식 부분들에 대한 거야. 민법 제 1066조는 여기 좀 조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따지다 그러면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에 대한 거 66조, 그 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67조, 공정증서에 대한 거 68조, 비밀에 대한 거 69조, 구수증서에 대한 거 70조. 오케이?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다가 쭉 해가지고서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야? 법적 구속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건과 방식들을 엄청나게 규정을 해줘서 만약에 그거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민법 사항에 어떻게 돼? 상속인들이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식으로 해서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신탁법 제59조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예 법으로다 신탁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들을 요즘에도 많이 쓰고 있죠. 오케이. 여튼간에 여러분들께서 요 유언장 작성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게 되게 되면 고객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22페이지의 자녀 증여 절세 효과 높이려면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녀에게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간단해요. 이거에 대한 거는 간단해요. 뭐냐 그러면 그 케이스에 대한 걸 한번 봐보죠. 뭐냐 그러면 최근 지인들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이후 틈틈이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가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가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자산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거를 가지고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객분들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우리 애 태어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물론 국세청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무기를 줬어요. 무기를 줬어. 그게 뭐냐 그러면 상속인들한테는 어떻게 되는가? 10년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고 상속인 외의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된다? 5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의 무기를 줬어.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주고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초기화, 리셋을 다시 줄 수 있는 무기를 줬단 말이죠. 그럼 자녀 증여 절세 효과 높이려면 여기 봐봐요. 22페이지에 대한 거는 봐봐요. 20에 세법은 타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자산을 10년 합산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에게는 5천, 미성년자는 2천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 자녀에게 위 증여 재산을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주면 되는 거, 아버지가 주면 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10년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주게 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방법이에요. 이 방법 이외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23페이지에 증여는 누가 세금을 내는 거죠? 증여는 누가 세금을 내는가? 상속세는 누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상속세는 누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상속세는 누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는 누가 내는가? 증여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건 수증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몇 개월 내? 3개월 내. 적법한 신고에 따라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신고하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리고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대납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놔져 있어요.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에 대한 거는 맞는 얘기가 돼요.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교육비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 당연히 안 되죠. 생활비 대주는 거 이거 당연하게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 되는 거죠.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양 의무 능력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줬다고 쳐봐요. 돈 많으신 또 할아버지가 또 해가지고선 또 줬다고 쳐봐. 그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되면 자녀한테 주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능력이 되는데도 할아버지가 만약에 줬다? 그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24페이지. 자, 25페이지로 넘어가서 봐요. 그런데 이렇게 줬어. 근데 첫 번째 블록 보게 되면 애가 지급한 거로 실제 생활을 했대. 그래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나 이런 교육비로다가 사용된 경우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애가 만약에 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이나 토지 이런 데 투자를 했대.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다가 나와 있는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다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활비 범위를 한정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자, 그래서 25페이지 오른쪽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잠깐 볼게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법적 판례도 있어요. 뭐냐면 선례에 따르면 송금받은 생활비를 예금, 적금 운용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특별히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통상 인정되는 생활비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거로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생활비는 뭐 기본적으로다가 뭐막 한 300만 원, 400만 원, 300 되는데 어떻게 든 막 5천만 원 막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 생활비라고 우겨. 그럼 돼 안 돼? 그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범주 낸다고 한다 그러면 인정, 괜찮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이상 넘어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나왔죠.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부모가 보내줬어. 그래서 걔는 그거를 가지고서 모아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여기다 똥을 딱 건물을 사놨어. 근데 나중에 증여세 과세가 되니까 반발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런 사례야. 그거는 증여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25페이지 상속인, 그 다음에 피상속인 수증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가 누누이 강의할 때마다 있어요. 오케이? 피상속인은 누구다? 피를 묻히고 돌아가신 분. 오케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 피상속인.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요. 그걸 받는 자 상속인.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축의금 부분에 대한 거 증여세를 내놔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 이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왜? 이게 요즘에 청첩장이 하나가 왔는데 부모 보니까 부모 통장도 있고 애들 통장도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의리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니까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다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쪽에서 질문이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책에 있어서 제가 막 웃었었어요. 오케이? 네, 답변 드렸던 내용 한번 책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남이라 상대적으로 하객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은 두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축의금을 준 것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오케이? 26페이지 오른쪽 한번 봐봐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사회적 부분에 돈이 들어간 거니까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 뭐 돈이 들어갔으니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세금은 물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저거 됐을 적에는 상속증여세법 46조라든지 시행령 35조 여러 데 들어가서도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는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런 거지. 각자의 통념, 그러니까 27페이지 중간 한번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중간에 아주 답이 났어. 즉 각자에게 들어온 축의금의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과세되잖아요. 각자 통장.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했을 때 자녀에게 야 나한테도 얼만큼 통장 들어왔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가지고 이거 보내줄게 라고서 송금하는 순간에 국세청은 뭐다? 그거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그 고객분한테도 청첩장에 부모 통장 계좌번호, 자녀 통장 번호가 있는 건 좋아. 오케이, 좋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절대 부모 통장 들어온 거를 가지고 아들 통장, 딸 통장으로 쏘지 말라 그랬었어요. 쏘는 순간에는 뭐가 된다? 그건 증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증여고 이런 게 상속이에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전에 공부해서 단순한 법률적 그 기반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세금 관계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봐보죠. 오케이. 손자녀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예, 뭐 이쁘죠. 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아들 대신 손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간단하게 딱 표현하면 손주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손자녀라고 써도 하지만 손주라고 표현하게 되면 손자, 손녀가 다 포함된 말을 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들 대신 손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비교해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 향후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세대 생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대 생략이에요. 세대 생략이 뭐 별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결과적인 거는 손자녀한테 해서 애들한테 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거 있는 거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겁니다. 오케이. 한번 봐봐요. 뭐냐 그러면 어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주는데 세대 생략 부분들에 대한 거야. 세대 생략. 요거를 나중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별도로다가 저 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세대 생략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할증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인 건 본래에 주는 이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이 증여 재산인데 도대체 이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냐면 세금까지 납부해 주는 경우가 있어. 증여 재산에다가 또 할아버지들이 뭐냐면 납부할 게 능력이 하니까 세금까지를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증여 재산에다가도 세금까지 납부해야 될 납부 세금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일례기는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로스업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증여 세금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고객분인 거야. 고객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얼마를 줄라 그랬을 적에 세금까지 합쳐서 주게 되게 되면 얼마를 주면 되는 겁니까? 라고 그 질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 계산기 갖고 두들기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상속과 증여 부분들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형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 세금 관계 부분들을 물어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20억 초과 되면 몇 프로다? 40%가 세액이 할증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29페이지 넘어가 보죠. 할아버지에서 아들한테 왔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건너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년 부분들에 대한 거. 여기 책에 29페이지 중간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보게 되면 29페이지 여러분 잘 한번 책을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보게 되게 되면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도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가액의 가산의 상속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고일의 누진세를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분할해 미리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미 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공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산정하되 그 상속에서 이미 낸 세금은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오류예요. 뭐냐 그러면 손자녀의 미리 증여한 재산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다가 정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들께서 틀린 게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손주들은 상속인 직계 비속은 맞지만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니까 상속인 외가 되니까 이거는 몇 년에 5년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5년으로 수정하셔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세대의 생략. 오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데 29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대습 상속은 뭐다? 그 자녀가 죽어서 손주가 넘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은 그대로 순위는 인정을 받는 거. 그걸 뭐야? 대습 상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 상속과 대습 상속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선호하는 증여 수단 해가지고 있는 거 그 그래프 한번 봐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호하는 증여 수단 보게 되게 되면 부자와 대중 부유층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저 한번 봐봐요. 63% 부자들 그 다음에 대중 부유층은 49%가 현금하고 예금을 줘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거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나누면 돼.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도 많이 나와요. 오케이? 거기다 상업용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합치게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거라 현금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보험도 22%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자산가 분들은 현금과 주거용 부동산,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플러스 뭐야? 보험까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뭐 사업자 경영권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법인의 대표들께서 갑자기 혹망에 사망하게 되면 그건 뭐다? 가업 상속 공제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거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뭐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창업자금 주는 수도 있는 거고 그 조사특례제한법에서 만약 기업을 물려준다? 조사특례제한법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30조 6 해가지고 회사를 넘겨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자산가분들은 고민하시게 되는 게 여기도 나오잖아.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당연하게 이거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